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통해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 역시 우리나라와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게 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 원로급 인사가 자기 중심적 정치를 한다며 거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해 내년도 세 차례가량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 2주 동안의 협상 끝에 합의안 도출이 이뤄졌습니다.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기로 한 건데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 연료의 퇴출은 결국 빠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약속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이그 특사로 대표되는 항일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르크 리터 총리, 나란히 선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ASML을 통해 첨단 제조 장비를 독점한 네덜란드 간 협력을 반도체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세계 최고를 동맹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대만 등 경쟁국들보다 협력 수준이 높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20개항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외교, 산업 장관급 2+2 대화체 신설과 같이 경제 안보와 군사,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는데 네덜란드 총리는 이를 전대미문이자 윈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s really bringing this to a level I have not seen before with Korea. 정상 외교를 마친 윤 대통령은 116년 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과 유럽 내 유일한 독립운동 기념장소인 이준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파견된 헤이그 특사 3명이 문전박대당하고 이후 이 열사가 순국한 아픈 역사가 담긴 곳들로 모두 우리 정상으로선 첫 방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3박 5일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경제에서 국방까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이후 거센 거취 압박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결단 이후 이틀 연속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장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 연대를 부각하며 당권을 잡은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김 대표는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며 더는 본인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내년 총선 승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후 출범한 이뉴한 혁신위와의 갈등,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은 당 지지율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서 6석만 우세라는 내부 판세 분석까지 알려지며 수도권 위기론에 불이 붙었고 장 의원의 용퇴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자리를 내놓으면서 집권 여당은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려움에 빠진 당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일 그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니까 최고위원 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사퇴와 함께 거론되던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울산 5선에 도전해 영남권 선거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장제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대표까지 용퇴를 선언하면서 당 핵심 희생론의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다른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전격 사퇴로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집권 여당이 어떤 지도체제로 치르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이제 여권 안팎의 시선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되돌리려면 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권 출범에 함께 공을 세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위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집권 초기 원내대표에서 조기 사퇴한 뒤부터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나온 이후부턴 권력과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와 같은 선상에서 책임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은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좀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어떤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역할한 게 없어요.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최근까지도 윤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지역구 대신 수도권 험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남권 중진들 역시 거취와 관련해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친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향후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설지 촉각을 세우고 몸을 낮추는 기류가 읽힙니다. 김 대표만 물러나고 현 지도부가 유지되면 혁신 의미가 바랄 수 있다는 점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상 당대표 거리 시 대표 권한대행 결정이나 최고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잔여 임기가 1년이 넘는 만큼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걸 고려하면 비상지도체제 전환이 유력합니다. 당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여권 안팎에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 목표는 원내 일당이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당내에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거듭 언론 인터뷰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실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절망하는 국민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드리겠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며 신당 창당을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목표이고
내년 총선에서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큰 변수가 될 거란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다른 제3지대 인사인 금태섭, 양영자 등 전 현직 의원과의 연대가 바람직할 거라고 밝힌 것도 결국 이들 세력의 규모가 신당 성패의 가늠자가 되리란 분석 내문으로 보입니다. 오리가 호수 위를 다닐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 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준비를 해야죠, 누군가는. 당내에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선 구도를 정권 심판론으로 짜야 할 지금 당 원로급 인사가 내부 총질로 자기중심적 정치를 하는 건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쓰는 표현을 보면은 누추해지면서 이게 세력도 안 붙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뭐 의미가 사실 없겠죠. 당도 A에서 B로 옮기려면은 2배가 좋아야 저 2배만 좋아도 당직을 옮기는데 당을 옮겨가지고 그 말로나 노후가 좋게 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낙담한 민심을 위로하기 위해 찾은 부산 현장에서도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삼총리 연대설의 두 축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이낙연 신당의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표 측 판단입니다. 이른바 명락회동 여부도 주목되는데 오는 18일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서 두 사람이 만날 것이란 전망은 일정 문제로 불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당의 기치를 확고히 세운 이낙연 전 대표는 앞으로 제3지대 접촉면을 넓히며 새몰이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파장을 최소화하기에 앞으로 어떤 통합 행보를 펼쳐나갈지 아니면 결국 제1야당이 분열의 길을 걷게 될지 내년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또 강풍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겨울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마치 여름비 같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릉 91.2mm를 비롯해 세종과 대전, 전주에는 12월 하루 강우량이 관측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반짝 맑은 날씨를 되찾았지만 오늘과 내일 다시 겨울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며 동서로 긴 강수대의 영향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번에도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넘는 눈폭탄이 내리는 겁니다. 비, 눈과 함께 내륙과 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동반할 것으로 보여 항공기는 물론 여객선 이용에도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한 지 8달 만에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천만 원대 돈봉투 살포 혐의와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되는데 송 전 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남은 수수자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사 닷새 만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3가지. 먼저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 금품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금액이 6,650만 원에 이른다고 적시했습니다. 지역 본부장들 활동비와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모두 송 전 대표의 지시나 묵인 아래 뿌려졌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못 박아온 돈봉투 살포 규모 9,400만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인데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모가 명확하게 입증된 금액만을 기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로 송 전 대표가 이성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받아뒀던 불법 선거자금 6천만 원을 지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중에서도 7억여 원을 개인 정치자금처럼 썼다며 모두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후원금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데다 지위를 이용해 기업가들과 유착까지 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송 전 대표는 유튜브로 공개 반박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그거는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수수 의심 의원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초과 수당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출장비도 대폭 줄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우종은 기자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경비 함정 운항 대수를 비롯해 교대 근무 인수 인계 시간까지 줄여버린 해양경찰. YTN 취재 결과 출장비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직원 한 사람당 하루 5만 원씩 주던 식비와 일비를 15,000원으로 싹둑 자른 겁니다. 식비만 떼어보면 2만 5천 원이던 게 7,500원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해경청은 연말까지 교통비와 숙박비라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초과 수당도 모자라 출장 밥값까지 깎이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중심으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총경 이상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많이 받는 직급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예산 부족 문제에서 빗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서 일하는 한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수당이 깎이면 고통은 수뇌부가 아닌 아랫사람들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6,000원씩 나오던 야식비도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바뀐 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던 일선 해경들에게 지도부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전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출장이 늘어 여비가 부족해졌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여비 삭감은 해경만이 아니라 전 정부 부처의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지면 올해와 같이 삭감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제한하고 일선 경찰관들 출장비까지 줄인 해양경찰청.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긴 했지만 현장에선 간부급들 분담은 뒤로 한 채 일선 직원들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대전에서 1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 YTN이 연속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친모에 이어 함께 살던 어른 2명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속됐던 피해자가 경찰의 실수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살 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에 이어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공범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진 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유치 장소를 적어주는데 경찰이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두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검찰은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를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해 재판 진행에 문제없도록 했고 피의자를 다시 구속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다른 공범과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발부받은 구인영장은 유치 장소가 한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당직 판사가 바뀌었고 유치 장소가 2곳으로 나뉘어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대한 사안인데다가 도주를 한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공범 관계로 인해 불구속 수사 시 진술의 변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보다 좀 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거나 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같이 단순히 구금 장소가 변경됐다라는 사정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다시 재구속을 허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범은 친모에게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어야 한다며 학대를 공모하고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범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사건 병합 여부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살인적인 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을 일삼은 폭력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범 A씨를 비롯한 20, 30대 남성 4명을 공동감금과 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홀덤법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에게 모두 5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30% 이자를 붙이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까지 찾아가 위치를 캐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나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엔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남자 2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여기 좀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뭘 맞았다. 근데 그때는 위협이 되는 물건 그게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답답한 건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괜찮아, 뭐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도 동결을 이어가면서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7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렸던 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목표 금리를 4.6%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5.1%보다는 0.5%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현행 기준금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새롭게 내놓은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에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오르면서 10월에 1.2%와 전문가 전망치 1%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오르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2% 내리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고 달걀과 과일, 유틸리티, 천연가스 등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28년 만에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 연료의 퇴출은 빠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기후변화협약 200개 당사국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타결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8가지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UN 기후총회를 개최한 지 28년 만의 성과입니다. It is a plan that is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bridges the gap on adaptation. 그러나 100여 개국의 요청으로 당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결국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큰 인도 등의 반발에 따른 결과입니다. 만장일치로 합의되긴 했지만 화석연료 퇴출이 빠진 데다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기후활동가들은 미흡한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So we want an equitable fossil fuel phase out. They put the fossil fuel, but forgot to put the phase out. And there is only mention of coal, no other fossil fuels like oil and gas. 당사국들은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내년 기후총회는 역시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립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반도체와 관련한 양국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동맹 관계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맹은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외교 산업장관급 2+2 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과 나란히 업무 협약을 맺었죠. 아직 정식 계약 체계도 아닌데 이번 협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지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 기업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극자외선을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1/1000,000보다 가늘게 반도체 설계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어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입니다. ASML이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ASML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는데 ASML이 해외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첨단 메모리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EUV 양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강국이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분야의 이제 강국입니다. 그 초미세 그 반도체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서 그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SK하이닉스도 ASML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사용할 수소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상용화되면 EUV 한 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두 나라 정부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8년까지 500여 명의 반도체 인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데미가 신설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 대학원생과 기업 연구진들이 ASML 본사와 에인트호벤 공대에서 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장비 운영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대표직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이 오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비대위 출범 등 새로운 지도체제 관련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가오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당내 의견을 듣습니다. 또 지난 11일 첫 번째 영입인재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2호 영입인재를 공개하면서 총선 채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롭게 들여오는 게 금지됩니다.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수족관에 들일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올라타거나 만지고 또 먹이를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재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과수 등과 함께 재련소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겨울 축제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 때문인데요.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의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장. 꽁꽁 얼어 있어야 할 하천은 누런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한낮 영상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최근 얼었던 하천이 모두 녹아내리면서 긴급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2, 3cm 얼었었는데
그게 또 날이 좋아지면서 녹으면서 또 정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또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정비를 하는 거예요.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와 축제준비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장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오는 22일 개막 예정이던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터가 얼기 쉽게 물을 가둬놨지만 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 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강원도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평창 송어축제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보수 공사를 마치고요. 이제 곧 또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보가 있으니까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영하권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축제 개막일까지 최소 30cm의 얼음이 얼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축제장 얼음이 녹아 긴급 휴장했던 강원 지역 겨울 축제장들. 올겨울은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의사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의사 임모 씨에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이 의사로서 책임감 있게 마약류를 관리했어야 하지만 권장량을 초과하는 양을 무단 처방해 약물 오남용 위험을 높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임용이 무산됐던 예비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씨가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에서 주범 김 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조모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살인 교사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텔업 주인 조 씨는 숨진 피해자 소유 건물의 주차 관리인인 김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건물주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회유해서 살해를 결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김 씨에게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세 번째 시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조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숨진 건물주와 재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은 뒤 범행을 결심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다른 재개발 이해관계자와 공모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100억 원이 넘는 임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투자자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김포와 서울 화곡동 등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3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 제조업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철강 제품을 만들 때 핵심 소재가 바로 망간 합금철인데요. 10여 년에 걸쳐 이어진 이 합금철 납품 카르텔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망간합금철은 천여 종에 이르는 철강 제품을 만들 때 모두에 들어갑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는 필수 첨가제입니다. 포스코가 2009년 망간합금철을 직접 생산하게 되자 국내 제조사 모두인 DB메탈과 신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은 제강사 입찰에서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입찰 직전에 모여서 담합하는 모습입니다. HC, SIM에는 망간합금철 제품 이름이고 4개 회사 영문 약자 위에 투찰 가격이 쓰여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써낼 건지 미리 정한 카톡입니다. 낙찰 뒤 발주처와 추가 협상할 때 10,000원 이상 깎아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으로 물량을 채울 때 함께 이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담합해서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추후 각 회사 간 일정 비율대로 물량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합금철은 해외에도 제조사가 있지만 공급이 끊기면 고로 가동이 멈출 만큼 필수 소재여서 제강사들이 일정 물량 이상은 국산을 사서 쓰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 4개사는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11년에 걸친 이들의 담합에 대해 시정영명과 가징금 305억여 원의 제재를 내리고 기초 소재 분야 짬짬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술탄 알자베르 코28 의장은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2주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합의문에는 100여 개국이 요구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문구 대신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북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집권대의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감안하면 진위 여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묶는 거래를 구상 중이라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고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다른 형태의 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 중 하나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즉 북핵을 용인하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새로운 핵무기 제조는 막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빅딜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무대 전면에 나서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코의 보도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이 본격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폴리티코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폴리티코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북핵 플랜 B와 유사합니다. 더구나 전통적 외교 문법을 거부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을 감안하면 북핵 용인 구상의 진위 여부를 당장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 재판부가 여성 동료 자위대원을 강제추행한 전직대원 3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신들은 남성 중심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획기적이고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1년 8월
홋카이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연회장에서 남성 자위대원 3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고노이 리나 씨. 주변에 동료들까지 있었던 데다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조직에서 묵살됐습니다. 고노이 씨는 결국 자위대를 떠났고 지난해 6월 실명으로 피해를 알린 뒤에야 공론화가 됐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일부 행위는 그냥 주변을 웃기려고 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쳤을 때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긴 행위들이었다며 피해자에게 현저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의 행위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면서도 이미 자위대에서 파면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ずっと訴えてきた事実っていうのがしっかり裁判所でも認められて有罪判決出たことはすごい日本社会にとってもいい判決の出たと思いますし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일본 사회에 도전한 피해자의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돋보이는 판결이라면서 보수성이 뿌리 깊은 일본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건들은 여전히 묻혀있고 자니스 창업자의 성추행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어야 겨우 주목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hurdles are incredibly high in Japan to be able to come out publicly. And that has to do with, again, the kind of backlash a woman gets when she speaks out about these issues. 이번 판결에 일본 자위대는 비슷한 일이 일체 용인되지 않는 환경을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노이 씨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자위대 내에서 성추행 사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당국이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녹차 꼬막과 함께 키위는 전남 보성의 3대 특산품으로 이름나했습니다. 보성군이 키위 명품화를 위해 전국으로 유통망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키위의 대표 주산지 전남 보성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 크기에 따라 고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배수에 알맞은 토양 관리로 후숙 과정을 거친 키위는 당도가 15브릭스를 훌쩍 넘습니다. 보성 키위는 다른 지역보다도 땅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단일군으로서는 최고로 높습니다. 일본과 지금 홍콩, 동남아 쪽으로는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등 농협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크기도 크고 상당히 좋은 품질의 상품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지자체와 좋은 협력사회 본보기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키위를 명품화하기 위해 세계적 명성인 뉴질랜드 키위 회사도 찾아 키위 생산 농법과 판매, 마케팅 전략까지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보성에서 생산되는 키위를 보성 녹차, 벌교 꼬막에 버금가는 주요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키위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산 키위 시장 경쟁력을 보성군이 높여가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111호 키위가 한 해 보성에서 나오는 양은 전국의 22%인 4,500톤 정도. 녹차수도 전남 보성이 키위의 명품화를 통해 대한민국 키위와 농업의 위상을 한껏 높여나갈지 관심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충청남도는 KTX 천안 아산역에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민간 자본 8,700억 원을 유치해 전국 최대 규모의 철도 환승시설과 쇼핑,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은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중심지로 꼽힙니다. 편곡과 보컬 선정, 앨범 아트 작업 등 앨범 제작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곡이 발매됐습니다. 지니뮤직은 AI 편곡 서비스를 활용해 리메이크 곡을 출품하는 공모전에서 가수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을 리메이크한 작품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고 음원을 발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엑소의 멤버 세훈이 오는 21일부터 팀에서 마지막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 세훈은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손편지를 올리고 오는 21일부터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너무 늦게 소식을 전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해해달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서쪽 지방에만 약한 비구름이 분포한 모습인데요. 비구름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도 겨울비보다는 여름비에 가깝게 쏟아집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북부, 또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0mm 이상이 오겠고요. 이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저녁부터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오랜 시간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서는 폭설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8.7도, 광주 10.8도, 대구에서는 7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에는 또다시 곳곳에 눈이나 비가 가끔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